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12일째가 됩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총력 투쟁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철도 등 산하 노조들의 파업 대열 이탈로 투쟁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개월 만에 38.9%, 이 40%대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요인이 지지율 상승의 원동력이 됐는지 전문가들과 바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의 지지율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40% 육박했다는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서 정부가 강경 대응, 원칙 대응을 한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관련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는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네, 국정운영 지지율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스스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이 지지율 그 자체보다도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에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과 더 나은 소통을 위해 부득이 오늘부로 도어 스태핑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고요. 이번에는 법과 원칙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대응하면서 지지율을 이끌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왔는데요. 최병희 평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니, 저 분석이 맞는 건데 문제는 이제 리얼미터 하나의 여론조사란 말이죠. 네. 근데 리얼미터가 아닌 다른 데의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네. 리얼미터만큼은 아니지만 예. 전반적으로 한 1, 2주일 동안 상승세를 보이는 것만은 그 흐름은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리얼미터처럼 저렇게 38.9%씩 그 긍정평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지지율 상승을 이끈 것, 저는 뭐 일종의 실점을 덜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실점은 도어 스태핑에서 비롯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도어 스태핑에서 윤 대통령이 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논평을 하면 그걸 가지고 또 뭐 야당이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정치 공세를 벌이면 그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그 공감을 얻는 경우가 제법 있었단 말이죠. 네. 과거 뭐 강요들에 대한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뉴스 또는 정치 공세를 만들어내는 네. 기본이 없어진 거예요. 기본 재료가. 예. 재료가 없으니까 요리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죠. 네. 그 요인이 하나 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화물연대 파업인데 지금 네. 오늘 뭐 12일째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 철도 노조 파업까지 해서 화물연대까지 만약에 삼각파도가 몰려왔다면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렇게 반등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서울 지하철 노조나 철도 노조 파업은 원만하게 해결이 됐어요. 예. 그리고 화물 노조 파업도 뭐 내일 뭐 총파업이라는 걸 한번 그 참여율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내일 총파업도 결국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네. 그러면 당분간 이 지지율 상승 동력은 유지가 된다. 예. 그런 걸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오늘 조창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요,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아주 강한 입장도 드러냈는데요. 일단 조창 기도회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정치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다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나가겠다는 소명을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새기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이 소명을 받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예, 자, 자유민주주의의 원칙, 법과 원칙, 자유와 연대 언급을 했거든요. 김광삼 변호사님 들으실 때는 어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법, 원칙 이런 이야기는 이제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취임한 다음에도 예.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추상적으로 들으면 굉장히 반노조 뭐 그런 얘기처럼 들리고 예. 뭔가 굉장히 강성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와 법과 원칙 이것이 첫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양보하지 않고 또 엄단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업무 개시 명령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효과가 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민생과 관련된 건데 법과 원칙을 이제까지 강조를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자유민주주의 법과 원칙 얘기하는 것 예. 자체는 결국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본인은 이제 의지를 굉장히 나타나고 강조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그러한 언어들이 예.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용이 되면서 대통령의 일단 의지가 네.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면 상당히 여론에서도 네.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제 변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자, 뭐 리얼미터 관계자들은 이 노동계 투쟁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 그리고 도어 스태핑 중단으로 의한 불필요한 논란이 소멸됐고요. 김앤장이라든지 더 탐사 보도 논란, 뭐 청담동 술자리 뭐 이런 등등의 가짜 뉴스 등이 오히려 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인 원인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어제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근로자 권익 대변이 아니라 정치 파업이다. 이렇게 말도 했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 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화물연대 파업. 그러면서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했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한 일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화물연대 불법 행위를 원칙대로 대응했다면 지금처럼 악순환이 반복되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해요. 자, 김병민 교수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 정권에 있었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른바 민주노총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문제를 좀 꼬집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일부 기득권과 타협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해 보이는데 네. 이런 화물연대의 파업 등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지속 악순환의 고리를 겪게 된다면 가장 고통을 받게 되고 불이익에 처하게 되는 건 결과적으로 가장 어려운 데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같습니다.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일관성을 정부가 보여줄 때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상식을 다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하고 있는 원칙적 대응에 따라서
화물연대에 대한 파업에 관련된 문제들도 그렇고 과거에 있었던 얼마 전까지의 철도노조 파업 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네. 정부가 앞으로 국정 기간 동안에는 예. 여기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들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원칙을 다시금 강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좀 비유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왜냐하면 뭐 당연히 북한의 핵은 비핵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예. 파업은 합법되고 불법도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파업을 하면 무조건 다 이런 불법으로 용인될 수 있는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그것들을 부정하는 내용들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법과 원칙, 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만 강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원칙도 강조하셔야 되는 거죠. 원칙이 뭡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6개월 전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을 때 정부가 화물연대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저희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입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부는 입법 발의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지금까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화물연대가 파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이해 요구를 얘기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렇다면 정부가 이행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업무 개시 명령도 마찬가지인데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려면. 예.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를 들면 원칙에 해당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법만 강조하시면서 네. 정부가 책임져야 될 원칙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는 모습,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예. 이런 설명이 없게 말씀하시게 되면 예. 저는 이런 정국들을 예를 들면 강경몰이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에서 예.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이제 강성노조 파업이라는 게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이른바 한국병을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민노총이 중심이 된 파업이 약자들의 이 모임인 그런 노조가 아니라 힘 있는 집단들에 대한 의한 그런 파업이다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취임 이후 일관되게 법과 원칙이라는 거 강조해왔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선거 운동할 때부터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하고 제 임기 중에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 때 약간 뭐 좀 협상을 하면서 이 원칙대로 못했다. 여기에 대한 그 생각들도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고요. 지금 뭐 이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 같은데 출하 차질로 인한 매출 규모가 한 3조 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지금 뭐 주유소도 한 100곳 가까운 곳에서 이 기름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생각이 더 굳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정인주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법치주의를 강조하시는 부분은 헌법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헌법상의 원칙에는 법치주의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동자들의 노동 3권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다만 법치주의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국민들의 여러 기본권들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한다. 이것이 헌법상의 큰 원리일 텐데요. 대통령께서는 법치주의라는 것을 내세우셔서 지금 노사관계에도 노사 법치주의만 너무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이 화물연대라는 그 어떤 그 파업의 화물연대 그 자체를 뭔가 정부와의 타협이나 어떤 그런 협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 하에서 제압하거나 또는 꺾어야 되는 그런 세력으로 보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화물연대에서도 더 파업의 기조가 강성해지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단 시기상으로 봤을 때 업무 개시 명령 자체를 너무 빨리 발동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화물연대와 협상의 여지도 열어놓고 타협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안 됐을 때 업무 개시 명령으로 갔을 때 화물연대에서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국민 여러분들도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업무 개시 명령까지 발동했겠냐 이런 여론들이 있었을 텐데 네. 너무 시기상으로도 빠르다 보니까 화물연대 자체에 대해서 애초에 타협할 마음이 없었고 처음부터 제압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그 인식들도 분명히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법치주의 또한 중요하지만 예. 또 노동 3권도 분명히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니까요. 네. 물론 이게 불법 파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너무 파업의 불법성을 좁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의견들도 많이 있기 네. 때문에 그 부분과 통화를 해서 이 파업 사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이
굉장히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진보 정권일 때 좀 너그럽다가 보수 정권일 때는 조금 좁아드는데 이 보수 정권에서도 어떻게 보면 불법 파업이라는 거를 용인하는 형식이 많이 돼 왔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 이게 파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가리지 않고 일단 하고 보자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어서 이 모든 사태들이 또 더 번진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초기에 진압을 하는 게 이 국가 경제를 봤을 때 좀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행정 개시 명령을 바로 내렸고요. 지난달 29일부터 발송을 했죠. 이 700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업무에 복귀했는지 현장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귀하지 않은 차주들에게는 30일간의 운행 정지 처분 내려지고 1년간 유가 보조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이런 것들도 제외하겠다. 이런 입장도 지금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화물 기사 한 66%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화물 기사 중에 66%는 업무 개시 명령에 이제 복귀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지는데 민노총에서는 파업이 되다 보면 복귀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예전에 비해서 뭐 그렇게 높아진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놨다고 합니다. 자, 최 편집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 뭐 이렇게 봅니다. 민노총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네.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이게 저희가 이렇게 맞춰보면 사실은 어느 한쪽이 완벽한 선이고 한쪽이 완벽한 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민노총이 파업을 해가면서 지금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게 안전운임제잖아요. 네. 이 안전운임제를 아마 정부가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걸 정치 파업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게 완전하게 정부로부터 수용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 않으면서 일단 밀어붙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거 자꾸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 이게 그 2003년에 그 화물연대 1, 2차 파업 노무현 정부 때 네. 그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자꾸 뭐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또다시 파업하고 해결 안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차피 자 언제 누군가는 한 번은 여기서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했다고 보고 네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래도 정치보다는 법과 원칙에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자 국민들이 좀 고통스럽겠지만 네. 견뎌달라 이렇게 주문까지 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의지가 대단히 확고해 보인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것도 양보하는 것 전혀 없이 예. 정말 끝장을 보겠다 뭐 이런 거냐? 뭐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진 않고요. 예. 지금 현재 여하튼 어떤 식으로도 대화는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건데 내일 아마 이제 화물연대의 총파업 그 참여율이나 이런 거 저런 걸 보고 그리고 나면 아마 화물연대에서 자기들의 입장이 조금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 만약에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네. 결국 2003년 때처럼 아마 일부 지도부가 구속되면서 이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노총은 정부가 엄정하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전국 각 지역에서 이 총파업에 나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관성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 총파업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제 다른 우리가 대기업 노조 파업 이런 것 좀 화물연대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화물연대에서 이제 화물은 사실은 국가에서 동맹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핏줄 같은 것인데 어느 한쪽이 막히면 민생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경제에 다 마비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부에 상당히 불법 파업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개시 명령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게 되면 30일간 운행 정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입 차주가 됐건 아니면 용차로 운전하는 분이 됐던 간에 이건 엄청나게 타격이 올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두 번째로 불응하면 또 면허 취소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유가 보조금이랄지 또 고속도로 뭐 통행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생계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차주들이 지금 업무에 복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화물연대의 파업의 동력이 지금 현격하게 이제 떨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이 끝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이번 화물연대 요구 사항을 100% 안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동력이 떨어질 때 절충안을 가지고 서로 협의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파업을 하는 건 좋습니다. 뭐 불법이든 합법이든 파업을 하는 건 뭐 그분들의 뭐 권리고 자유일 수 있는데, 다만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노조원 화물차에 이 쇠구슬을 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안전에도 굉장히 위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쇠구슬을 쏜 혐의로 이 경찰에 구속되는 노조원도 생겼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물차가 부산 신항의 한 도로를 달립니다. 건너편에서 상향등을 켠 승합차 한 대가 다가오면서 화물차 앞유리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반대편 화물차를 향해서 쇠구슬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비조합원이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 차량 2대 쇠구슬을 쏘아 차량 앞유리 및 안개 등을 파손한 조합원 3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2월 2일 오전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체포하였으며, 예, 자, 저런 행동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비노조원 내지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분의 차량을 이렇게 손상시키는 그런 일도 좀 있었어요. 이건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안전하자고 하면서 저렇게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쇠구슬을 쏜다는 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기에 동의할 분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화물연대 측에서도 아마 이분과 관련해서 일부 또 화물연대에 있는 분들의 행위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전체 부분이라 생각은 안 들고, 예.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저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들을 제시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자신들의 생존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파업이나 운송 거부를 하는 상황인데 자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 말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중하게 내부에서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이제 계속 예를 들면 뭐 부자노조 아니면 또는 예를 들면 규정노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화물연대에서 운송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가장 안 받으시는 분들은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원 받는다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실제로 생존권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중재안을 제시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계속 제재만 강조하시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전 중재안을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위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 아니 강원도지사였던 김진태 도지사가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가 50조나 돈을 갖다가 두드러 박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정부가 이렇게 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화물연대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교섭이 더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그 교섭을 할 수 있는 중재안을 통해서 빨리 이 사태들을 갖다가 복원을 하고 또 어떤 나름대로의 합의점을 만들어서 네. 파업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 더 맞는데, 예.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게 되면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합의할 지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제재를 가하게 되면 네. 업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일부 지도부 같은 경우는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좀 정부가 중재안을 내서 교섭을 하고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서로 간에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할 거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법을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화물연대 입장도 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 정부 대응과 좀 달라진 모습에 좀 이 자기들도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내일 총파업에 일단 돌입을 합니다. 그 인원들이 얼마나 될지 그 상황들을 보고 아마 정부와의 협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양측 간에 원만한 해결이 있었으면 하는 게 모든 국민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경계도 어려운데 지금 너무 손해가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화물연대 분들의 이 생계에도 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 화물연대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요. 혹시 월드컵도 그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16강에 대한민국 축구가 진출을 했습니다. 정말 역전의 그 모습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밤잠 설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내일 새벽 4시에는 드디어 세계 랭킹 1위 브라질과 8강을
앞두고 이제 시합을 하게 됩니다. 8강을 앞두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조별리그 최종전 다음 날인 3일 현지 시각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벤투 감독, 손흥민 선수와 각각 전화통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는 참 어려운 경기였는데 너무 잘했어요. 아주. 나는 경기 끝나고도 오늘 지금 조금 전까지 경기를 몇 번 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큰 위로와 희망을 줘서 기쁨을 줘서 정말 고맙다고 우리 선수들한테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제가 꼭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경기가 늦게 끝났을 텐데 좀 잘 쉬었어요? 네네, 잘 자고 또 다음 경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손흥민 선수와 우리 대표단 우리 선수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하여튼 뭐 브라질하고의 화요일 경기도 아주 자신감 가지고 마음껏 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진 거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언제 봐도 든든한 우리 손흥민 선수. 말도 참 잘해요. 근데 마스크 쓰고 뛰다가 정말 답답하니까 손에 들고 막 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막판에 그랬는데요. 자, 윤 대통령은 혹시 더 다치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손 선수 나라를 위해 한 번 마치겠다. 아,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김병윤 교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통화 내용하고 또 보시면.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 또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또 축구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서 뛰고 있고 16강이라고 하는 기적적인 결과들을 선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축하, 격려 전화가 저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관저에 가서 만찬했을 때가 우루과이전 비기고 난 다음 그 뒤에 만찬했는데 만찬 한 3시간 가까운 기간 내에 축구 얘기가 상당히 많이 차지했습니다. 네. 옛날 선거 때를 생각하면 야구 얘기만 해서 축구를 이렇게 좋아하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축구 선수 한 명 한 명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벤투 감독부터 특히 손흥민 선수 이 아픈 다친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뛰는 모습들에 감명받고 응원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저때 밤잠 이루지 못하면서 끝나고 난 다음 몇 번 봤다고 하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마 진심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전달했다 생각하고 이제 곧 다가올 새벽에 있는 브라질 경기에서 이런 일들의 또 기적 같은 화답을 선수들이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체육훈장 최고 등급인 청룡장을 수상했었죠. 그때 모습 한번 보실까요? 축구선수 손흥민. 귀하는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선양과 국가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체육훈장 청룡장. 내가 이 코로나를 보고 부산까지 왔거든요. 그래야 돼 이대용으로 됐죠. 그냥 막 열받아서 술 엄청 먹었네. 저도 국민학교 시절에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제가 나중에 커서 이런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늘 상상하면서 이렇게 컸습니다. 국민들을 하나로 묶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이런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축구가 아닌가. 네, 윤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했던 저 경기 브라질에 우리가 5대1로 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당시에 이제 뭐 없던 선수들 등장을 하고요. 분위기도 우리가 타고 있으니까 이 16강전에서 반드시 이길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윤 대통령이 축구 사랑을 그만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훈장도 주고 어제도 밤에도 이긴 날도 이 잠도 안 자고 이 축구를 봤다고 하는데 자, 이 장윤주 변호사, 이 국민들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지지율에 좀 영향이 미칠까요, 어떨까요?
사실 뭐 그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대통령한테도 좋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지지율에 간접적이라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여야 진영 이런 것을 떠나서 당연히 대한민국 선수들이 또 16강에서 8강에 올라가고 또 8강에서 4강까지 가고 그 아주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은 네. 뭐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정치 진영 할 것 없이 모두 한마음 한뜻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프리카를 순방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겼거든요. 그랬더니 가나 대통령이 조별리그 2차전 대상이었죠. 직접 축하를 하더라는 겁니다. 직접 축하를 하면서 이 가나 국민들이 한국과 포르투갈전에서 한국을 많이 응원했다. 왜냐? 우루과이하고 이 악연이 좀 있어서 자신들은 16강 못 가더라도 우루과이는 이 발목 잡아서 좀 같이 못 가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수아레스의 그 핸드볼 때문에 이 4강 진출이 과거에 좌절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자, 최 편집장님 보실 때는 축구가 미치는 영향 이렇게 어떨까요? 생각하시면 예. 우리가 선례가 있어요. 예. 2002년 월드컵 때 네. 사실은 2002년 초반 때 2002년 말이 대선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월드컵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두면 축구하면 정몽준 전 축구협회장 예, 예. 뭐 기억나시는 분들 그렇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몽준 전 축구협회장이 대통령이 될지도 몰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때 우리가 4강에 들고 뭐 이러면서 정몽준 후보의 그래서 신당도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정몽준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진 적이 있어요. 뭐 네. 최종적으로는 저 노무현 당시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네. 보면 아마 이 축구에서 우리가 예상을 깨고 16강에 올랐다는 점, 당연히 저게 뭐 윤 대통령의 공로 일리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도 국민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고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율 저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죠.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윤 대통령이 축구 중계 보다가 어퍼컷을 했대요. 16강 진출이 확정되자. 지난 대선 때 하나의 그 상징처럼 됐던 게 바로 어퍼컷인데 예전 모습 한번 보실까요?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어퍼컷 한번 할까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윤 대통령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정말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러웠다. 어퍼컷 세리머니가 저절로 나오더라.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굉장히 기뻐했던 것 같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모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요. 이제 브라질전이 남아있는데 남아공 대회 이후에 이 12년 만에 16강 진출입니다. 그야말로 기적을 이뤄낸 우리 선수들의 경기 직후 모습 한번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축제를 더 즐길 수 있다고. 너무 행복합니다. 또 한번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저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뛸 테니까 꼭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느낌을 표현한다면 Unbelievable. 아픔이 다 씻겨 내려가는 지금 진짜 다 같이 저희 아까 부둥켜 안고 막 울었는데 제가 아직도 이제 뭉클하네요 지금.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부족하고 저희 아직 끝난 거 아니고 저희가 더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가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8강 진출 확률 우리나라 23%, 브라질 77% 이렇게 예측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숫자는 숫자일 뿐이죠. 브라질을 이길 수도 있고요. 브라질을 압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전력으로 따지면 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만 김정욱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적이 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피파 랭킹 1위입니다. 예, 맞습니다. 브라질은 매번 월드컵 때마다 예. 단연 우승 후보이고요. 최근 브라질 게임을 제가 쭉 지켜봤는데 예. 가면 갈수록 조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라고 하는 게 예. 어떤 개인 능력도 있습니다만 네. 흐름, 분위기, 조직력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지난 경기 다 아시겠습니다만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막판 마지막에 45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그다음에 황희찬 선수의 마무리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전반전을 잘 버텨낸다면 예. 후반전에 우리 한국의 가장 중요한 네, 네. 투혼이 발휘되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열광적인 응원을 통해서 국뽕이라는 힘을 좀 모아낸다면 마지막 후반전 시간에 기적적인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브라질 국민들한테 좀 미안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브라질하고 우리가 7번 싸웠는데 한 번 이겼잖아요. 네. 근데 단순히 수치만 갖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번을 싸워서도 그 한 번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축구 경향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제 절대 강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죠. 선수들이 그냥 국내에서 뛴 선수들이 아니고 유럽 프리미어 갖고 다 뛰어본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랄지 실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향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어떤 잣대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포르투갈 때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집중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떻게 압박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상대방의 패스미스를 유도하고 또 거기에서 허점을 하고 들면 결과적으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새벽 4시입니다. 내일 새벽 4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응원전도 펼쳐지고요. 밤 12시부터는 일본과 크로아티아가 또 16강전을 벌입니다. 여기서 이긴 팀하고 우리하고 브라질에서 이긴 팀하고 붙습니다. 오늘 8강전에서 한일전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들의 함성이 도하까지 이어지면 이길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기원하고 기대하고 저희들이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변호인이었던 정철승 변호사 이상한 글을 하나 올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SNS에 이 가나전과 관련된 건데 전반 35분 만에 우리가 2골이나 내준 것이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가나 응원선에게 주술사로 보이는 인물이 있다. 건진 천공 어디 갔나? 김건희 박사가 월드컵을 안 챙긴 건가? 최 편집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걸 그대로 믿으면 이제 정철승 변호사는 자기는 주술을 믿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가나 응원석에 주술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골을 먹었다 이 얘기는 글쎄 뭐 저거를 우선 본인이 주술사를 과연 믿는지 안 믿는지부터 전 밝혀야 되고 뭐 저건 논리적으로 따질 여지도 없고 그냥 저런 거를 그냥 어디 가서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 건 모르겠으나 저런 거를 SNS에 올릴 수 있는 글쎄 올릴 수 있는 건가? 저는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 쪽을 향해서 무슨 공세를 벌이고 싶은 의지가 충만하더라도 저런 걸 올릴 수가 있는가? 무슨 근거나 뭐 어떤 것도 저기에서는 동원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요. 오늘 윤 대통령 관저 물색에 천공이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또 폈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집무실 이전 취재 과정에서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사실은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천공이 나타났다. 그리고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 헬기장이 있는데 여기에도 천공이 다녀갔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증언을 듣기 이릅니다. 4월이 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게 이게 이제 천공이 다녀간 직후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건물에 비가 샌다, 페인트가 벗겨졌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관저가 바뀌는 것이죠. 경호처나 어떤 육군에서 아직까지는 확인해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으나 당시에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 선후 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천공과 육군 참모총장 공간 아무 관계도 없고 경호처장도 일면식 없다. 이 어떤 형식이든 천공이 대통령실 이전에
관여한 바가 없다. 발언 철회하고 사과해라. 이를 받아쓴 매체들 기사 삭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자신이 있으니까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대 전 의원은 국방 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군에 관련된 내용 속에서 김종대 의원이 그 같은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들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더군다나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프로에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김어준 씨가 그동안 있었던 숱한 음모론 속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시간이 지나고서 사과하거나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모습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전 국회의원이 나가서 이 같은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 발언들을 철회하고 사과하고 관련된 조치들을 취하면 좋을 텐데 만약 그렇지 않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관련된 주장이 사실처럼 떠다니게 될 경우 그 피해가 온전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몫으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피력할 수밖에 없고요. 하루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진실 규명을 통해서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이 좀 가짜 뉴스를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퍼다나르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통령실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아주 딱 꼭 집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정도인데, 자,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 천공, 건진 뭐 이런 분들 이야기 나오는 거.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도 사실 뭐 건진이라든지 천공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토론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도대체 저 왕자를 누가 써준 것이냐, 혹시 주술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었고, 당시 윤석열 그 후보가 했던 해명은 아파트에 계셨던 어떤 할머니가 써주셨다라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 해명 자체가 석연치 않다라는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천공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의 어떤 멘토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대선 과정에서부터 계속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의혹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김종대 전 의원이 아무 근거 없이 이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가짜뉴스라 명명하고 법적 조치를 지금 뭐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발이나 고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의 진실 여부를 또 가려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는 또 복잡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그 김종대 전 의원을 점심에 만났었어요.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 관련해서 전직 국회의원이신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취재 과정들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최근에 안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 4개월 정도 오래됐죠. 취재를 했었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언론사하고도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언론사에서 상당히 부담을 가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취재가 더 진전되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추가 취재 내용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기할 거고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니 만약에 뭐 고소고발을 하게 된다면 그 문제 가지고 어느 것이 사실인지 밝혀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국민들이 보시면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거고, 뭐 법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하나 따져볼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전 국회의원이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박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주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된다는 거 참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아주 곤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예능 프로에 출연해서 1번, 2번 중에 택해라 이건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가 16강 가는 대신에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는 게 낫냐? 아니면 우리가 포르투갈에 지고 이 대표는 기소 안 되는 게 낫냐?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1번, 2번 뭐가 좋냐 그랬더니 아니 뭐 어떻게 보면 당연히 16강 진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짓궂은 질문이죠. 최 편집장님, 이거 어떤 대답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 저건 적어도 정치인이라면 누구든 박범계 의원과 똑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표가 되잖아요, 표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 질문 자체가 예능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짓궂은 질문이니까 저거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더 유머러스하게 했으면 오히려 화제가 될 만한 질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짓궂은 질문에 정치인의 대답 1번.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우리가 16강 가는 게 낫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자,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뭐 관저 정치라고 그래야 될까요? 식사 정치라고 그래야 될까요? 여권의 관계자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주호영 원내대표 두 번의 만남을 가졌고요. 그리고 김기현, 당권을 노리고 있는 김기현 의원과도 윤 대통령이 만났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동훈, 이상민 장관과도 만찬을 같이 했다, 이런 TV조선의 단독 보도가 있는데요.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차기 당권 주자들을 거론하면서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하긴 했는데 한번 보시죠. 수도권에서 선거 승리를 견인해낼 수 있는 분, MZ세대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고 MZ세대의 미래를 설계해 줄 수 있는 분, 공천 관리를 민심에 맞게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분, 이런 조건을 갖추거나 가까운 분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일반론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성에 차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 네. 자, 뭐 일반론을 언급했다, 본인이 직접 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일단 수도권 승리 견인, MZ세대에게 호응받을 수 있는 사람, 미래 설계, 뭐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뭐 조건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최 편집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저게 기본적으로 11월 30일에 만난 걸로 지금 저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저 얘기를 한 거는 12월 3일이에요. 예. 그러면 대통령을 11월 25일에 이제 지도부하고 같이 만나고 30일에 이제 독대를 한 거로 나오고 그 사흘 뒤에 저 얘기를 했단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 이름을 하나하나씩 다 거론했어요. 그러면서 성에 안 찬다고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가 빠졌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원내대표가 당의 대표로서 누가 적합하냐는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예요. 일반적인 서열로 보면 당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건 대표잖아요. 원내대표는 원내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잘 아시지만 굉장히 이 상황 판단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언론인들 모임에 가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식으로든 무언가를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 들은 얘기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다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대표로 시키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걸 이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반론이다, 이렇게 이제 거두어들이는 그런 장면인데, 글쎄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관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건 뭐 역대 어느 대통령이든 집권당의 대표 거기에는 직접 관여한 사람은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여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은 그 관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단계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려서 지금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기현, 뭐 조경태, 이 영남권 의원들은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당권을 노리고 있는. 오히려 이제 뭐 윤상현, 뭐 이런 분들은 좋아한답니다. 수도권에 나올 분들은.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는데, 윤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누구에게 뭐 힘을 실어주지는 않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윤 대통령의 마음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이죠. 일단 MZ세대에게 뭐 나름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정치에 뛰어든다면. 자, 일단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뭐 답변 안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총선 출마하겠냐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이 시점에서 왜 그런 질문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뒤에 여권에서 총선 차출론이 나왔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한테 다 걸었구나. 나중에 한 1년 반 뒤에 가서 총선 지휘하시겠어요? 저는 저와 무관한 얘기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총선 뭐 정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대표는 또 너무 이런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총선은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뭐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 누굴 의미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도 뭐 총선 출마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당대표는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훈 장관을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좀 느낌을 좀 받긴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최봉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실 원내대표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당대표 후보들에게 성이 안 찬다 이런 말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뭐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고 MZ세대에 인기 있고 공천 자본을 일으키지 않는 인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상당히 부합한 인물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정치의 캐리어가 거의 없고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 내부 자체에서 본인의 어떤 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또 뭐 대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지금 대통령이 이제 검찰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당 대표가 그 검찰 출신 대통령과 가장 사단이라 일컬어지는 또 검찰 출신 당대표가 되면 이거 자체가 과연 국민들이 비치는 이미지랄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가 돼서 혁신적이고 창조적이고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인기를 끌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한동훈 장관 쪽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치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그 여론의 흐름이랄지 아니면 이제 당원들의 생각, 그다음에 보수적인 정치 세력들의 움직임 이런 거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이걸 뭐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전당대회는 2월 말에서 3월 초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혁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주호영 의원이 TK의 다선 의원 원내대표이고 관절을 갔다 온 다음에 얘기했다고 하면 저렇게 입이 가벼우시지 않은 분이 저 정도 발언을 했을 때에는 매우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보기, 떠보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건이 그렇더라고요. 일단 두 가지가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대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아닌 분들 빼면 네 분밖에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한동훈 이 정도예요. 근데 마지막에 걸려요. 공천 잡음이 없을 뿐. 이준석 빼야죠. 유승민 전 의원도 빼야죠. 안철수 전 대표도 빼야죠. 그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한 분 원희룡 교통부 장관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볼 때 뭐 원희룡 교통부 장관을 띄우려고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측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당권 주자 교통 정지가 시작됐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성이 안 찬다는 얘기는 그 정도의 지지율이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고 하는 의지를 어느 대표가 TK 가서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시동이 걸렸구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발 당권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들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 기획을 TK에 가서 소위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제 진짜 그야말로 국민의힘은 정치의 계절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엄청난 혼란의 계절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당권은 공천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엄청난 갈등과 싸움들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략 그 당권을 노리시는 분들은 보면 윤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그걸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뭐 물론 직접적으로 당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통령의 이 뭐라 그럴까요? 총애를 받는 분이 대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대체적인 이야기인데 글쎄요. 이 총선에서 승리할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 스태핑 약식 기자회견 중단된 지가 이제 한 2주가 지났습니다. 자, 왜 이게 중단됐었는지 지난달 18일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죠. MBC 기자와 이기정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과의 설전이었습니다. 보시죠.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아니 뭐가 가짜 뉴스예요? 뭐가 가짜 뉴스? 다 찍지 마세요. 아니 그럼 질문도 못 해요? 질문 하라고 단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끝났잖아. 그렇게 했잖아. 반말하지 마세요. 아니 말꼬리 잡지 마세요. 그렇게. 말소리를 누가 잡아요? 뭐가 악의적이에요? 뭐가 악의적이에요? 아직도 이해는 못. 말 조심하세요. 아직도 말 조심하시오가 아니라 보도를 잘하세요 정말. 그럼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지어낸 거예요? 아니 끝나지. 영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부정해요? 저희가 뭘 조작했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증거를 내봐요. 그러면 분석하고 있다면서 지금 수사 못하면서. 네. 자, 뭐 당시 설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긴 했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방식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있던 것도 사실이긴 했습니다. 하나의 계기가 되긴 했는데 김병민 교수 어떻게 보세요? 도어 스태핑을 시작했던 건 전적으로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는 기자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조금 전에 나왔던 MBC 기자의 모습들처럼 국민을 대신해서 묻기보다는 오히려 좀 강압적으로 윽박을 지르고 본인의 주장을 강화시키는 듯한 메시지를 내게 되는 것들이 과연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충분한 소통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에 대한 회의점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답할 수 있는 좋은 자리들을 기대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측면에서 일단 도어 스태핑이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좀 해보면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이 기자들과의 소통 또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들은 늘 확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과 방식을 좀 틀어서라도 아마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의미들을 담아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적어도 지금 취임하고 나서 한 6개월, 7개월 지났던 도어 스태핑이 역대로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 시행착오들을 겪어왔던 것 같은데요. 네. 최소한의 시간들을 좀 거치면서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게 될지 아마 많은 고민들을 지금 용산에서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윤 대통령의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 이게 대통령실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요. 도어 스태핑을 계속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저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 도어 스태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다시 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사실 도어 스태핑 자체가 용산 시대의 상징이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것의 어떤 근본적인 목표가 소통, 그 소통에 대한 상징이었기 때문에요.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도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도어 스태핑의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대통령의 어쩔 때는 거친 발언들로 인해서 논쟁이 휘말리고 또는 이제 어떤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문들도 나오다 보니까 내부 실무진들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도어 스태핑을 줄이던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형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라는 것이 중론이었는데요. 그런데 저 MBC 기자와의 설전을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으면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것,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도어 스태핑을 중단할 만한 어떤 사유를 찾고 있었는데 그 MBC 기자와의 설전이 그 사유가 되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MBC 기자와의 설전을 직접적 원인으로 꼽는 것은 사실 언론 탄압의 또 이미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도어 스태핑을 함으로써 잘된 점도 있지만 또 부작용도 분명히 많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인정하고 어떻게 고쳐서 이 부분을 다시 소통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도어 스태핑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다시 재개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처음 시작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서 소중하게 좀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다시 될지 뭐 할지 안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오늘인데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주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별도의 기자 간담회도 없었고요.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으로 대신했습니다. 회의 후에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 침묵했습니다. 보시죠.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경제 파탄, 국민 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취임 100일 축하드리고요. 혹시 잠깐, 하실 말씀 네. 없으실까요? 제가 아까 최고위때 드린 말씀 있으시니까 그걸 보십시오. 그래도 민생활동 되게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출근 분들 구속 때문에 그 가려지는 것 같은데 아쉬움이시나 뭔가 생각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자,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따로 지나간다면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축하드리는데 한 말씀만 취임 100일 되셨잖아요. 대표님 10년 간다면 어느 정도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 예, 기자회견 없이 조용하게 이제 100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초에 이제 그 12월 5일에 그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본인 이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사태에 대해서 뭐 유감 표명을 하고 뭐 질문을 받는다 뭐 이런 예측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다 빗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네. 만약에 했더라도 그런 유감 표명은 없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면 본인이 지금 최고위원회 모두 반환에서 했던 얘기, 윤석열 정부 무능, 무대책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서 이제 정치 공세를 벌였는데 자, 그 부분이 아니고 기자들의 관심사항은 전혀 다른 데 있죠. 자, 정진상 실장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장동 의혹, 그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나서 본인이 하고자 했던 메시지, 그거는 아마 그 후 이 기사에서 한 줄도 없고요. 예. 전부 다 이 사법 리스크 문제에 대한 것만 기사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자간담회는 안 하는 거죠. 아마 악몽 같은 기자간담회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매우 전략적인 판단 아래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네. 봅니다. 자, 뭐 유감 표명 예상이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근데 친명계로 분류되는 장경태 의원은 측근들의 일에 대해 이 대표가 유감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보시죠. 개인적으로 유감 표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이 야당 탄압 또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이 어떤 표적 수사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는 보다 더 공정한 검찰 수사가 전제될 때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심 판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당분간 아무것도 없을까요? 어떨까요? 뭐 제가 봐도 대통령도 도어스태핑 안 하시잖아요. 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제가 보더라도 이 상황을 얘기하면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장동 문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모든 언론들이 도배질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방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게 최고위원회인 거죠. 그래서 현 정부와 강대강의 대치 국면들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기조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상황이 좀 변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대장동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법 리스크가 매우 위태롭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언론이 조성돼 있었는데 그건 대부분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 신빙성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예를 들면 신빙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날 만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최근 법정에서 이미 상당히 많은 나에게 대한 어떤 피해가 올 것 같아서 과장되게 진술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12월이든 1월 초든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추석 요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100일이라고 다 얘기해놨는데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하게 되면 완전히 이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상황 변화들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적어도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가 생각할 때 어떤 시점이 있을 때 그 시점을 활용해서 얘기하는 제가 좀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재판 계속됐습니다. 자, 지난 2일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유동규, 김만배, 남욱 세 사람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4억 원은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천화동 1호 실소유주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오늘 법정에서 좀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말씀하세요? 박영수 전 특검과 공모해서 특정 금융사 배제했다는 점도 어떻게 맞으신가요? 그런 사실 있으세요? 혹시 컨소시엄 관련해 직접 소통한 게 맞으실까요? 남욱 변호사 진술 여전히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누굽니까? 천화동 1호 실소유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른바 대장동 일당 이분들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만배 씨 측은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믿지 못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김만배 씨 측에서는 과거 남 변호사가 이 대표를 향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씨알도 안 먹힌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 어떤 얘기인지 과거 남 변호사 발언 그리고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얘기까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이라는 게 결국 이재명 지사가 아닐 수 있다. 저는 그게 좀 약간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거기는 뭐 관계가 없거든요, 지금.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여기 지금 지켜보면서 남욱 변호사 얼마나 하시는 많이 말씀인데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동영상이 잘 안 나. 1% 투자한 데가 99%를 받는 설계는 이상한 설계 아닙니까? 그건 그들이 했는데. 진짜 근데 그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셨어요, 시장님은? 그때? 우리는 몰랐죠, 당연히. 모르셨어요? 알면 못하게 했을 거라니까. 그래서 남욱이라는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찔러봤는데 뭐도 안 들어가더라. 자, 김만배 씨 측에서는 이 인터뷰를 근거로 남 씨 주장대로라면 씨알이 많이 먹혔다는 거냐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욱 변호사는 뭐라 그러냐면 말 자체는 사실이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거지 밑에 사람들이 다 했다. 다만 추측이라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김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씨알도 안 먹힌다 이 말은요. 그냥 들으면 네. 초과이익 환수랄지 여러 가지 민간업자들이 수익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데 예.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안 들어준다. 뭐 그런 취지도 들려요. 개발 사업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씨알도 안 먹힌다 하는데 지금 사실 저희 얘기하고 남욱 변호사 이제 신기영 변호사 있을 때하고 지금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 씨알에 안 먹힌다는 의미 자체가 이제 어떤 걸 가지는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 씨알이 안 먹히는 것인지 아니 이제 남욱 변호사가 당시 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남욱 변호사 이제 배제하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이재명 시장과 연결이 좀 안 됐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인지 씨알에 안 먹힌다는 말은 굉장히 이제 불분명하다고 보는데 네. 지금 재판 과정을 쭉 보면요, 이제 상당히 명백해지는 것 같아요. 유동규는 무차별적으로 폭로하고요. 네. 남욱 변호사는 자기가 듣고 아는 얘기를 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김만배 씨가 석방된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일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근데 김만배 씨 태도는 딱 정해진 거예요. 결국 이재명 대표하고 정진상, 김용부 원장하고 결국 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엄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 자체는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천안동 1호와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사실 받은 천안동 1호가 갖고 있는 428억 이것 자체가 또 범죄 수익으로 환수도 될 수 있고 또 자기 목과 관련된 부분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버리면 사실 수익을 하나도 가져갈 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 씨는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튼 그 스텝은 정확하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 변호사인데 지난 2일 재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대표였다. 그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게 이루어졌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재판에서 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 같은데 이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분들마다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증거로서 뭔가를 제시하면서 이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받으려고 할 겁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검찰이 하나 둘씩 지금 증거를 모으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2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5년, 벌금 1,200만 원, 600만 원의 추징 검찰이 재판부에 구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최후 진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 법무장관직을 수락한 후과, 그러니까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검찰의 의심과 추측,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재판부를 향해서 생각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과거 재판과 관련한 조 전 장관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저와 저의 현재 가족과 전 가족에 대한 엄청난 낙인이 남았습니다. 저희 가족 전체로 봐서는 전례 없는 경험을
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정경심 교수 2심 판결의 충격이 큽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 법리 적용에 대해서 다투겠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이런 시련과 환란 상태에 지금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죠.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예. 자, 조 전 장관 뭐 최소 70군데 압수수색, 가족 동의 없이 제출된 가족 PC 안에 몇천 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10년간의 소소한 문자 대화가 공개되고 조롱받았다. 이게 유죄 근거로 원용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로서 자신의 학력과 경력이 증발해버린 딸의 아픔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지는 모르겠으나 법적인 처벌까지 그렇게 받아야 되느냐 이런 취지의 이 마지막 최후 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딸의 거짓말을 지켜보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국민들의 입장을 하나도 얘기를 안 하십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민정수석을 지내신 분 아닙니까? 청문회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아내의 재판이 진행되는, 또 본인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국민께는 다른 말을 했지만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대법 확정 판결까지 났던 상황들을 비추어 보건대 그간 조 전 장관이 했던 얘기 중에 거짓말이 상당히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법적 처벌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본인의 자녀 문제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가야 될 대학에서 그 기회를 박탈당했던 문제, 그거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으면 그렇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혜가 여전히 대한민국에 일상화되면서 지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과 기회에 대한 상식에 대한 기준을 한 번쯤 끊어줄 수 있었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폄훼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시니까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판단들을 구하는 길에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뭐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니까요. 그야말로 재판에서 다 하지 못했던 말들, 꼭 법적 쟁점이 아니어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까지 다 품어내는 것이 또 최후 진술입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최후 진술 자체를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거나 평가하기는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검찰이 5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상당히 중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실형을 면치 못할 거다라는 예상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 조국 전 장관으로서는 본인이 법을 잘 아시는 교수이기 때문에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후 진술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낸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까지 기소가 이루어졌다. 업무 방해를 이렇게 확장하면 답안지 뺏기는 컨닝, 대리 출석, 스포츠 경기에서 헐리우드 액션, 이것도 다 업무 방해로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물론 저도 이제 약간 지엽적인 거, 이게 그 뭐 몇백만 원 수준을 가지고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느냐, 뭐 이제 그렇게 그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컨닝 행위 뭐 이런 걸 우리가 뭐 잘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뭐 자식과 자식의 일에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다는데 이게 단순히 기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위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엊그제 전체적으로 보면 조국 전 장관이 아직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부는요, 법에 정해진 결론에 따라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2월 3일 1심 선고가 됩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새벽 4시 한국과 브라질의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치러집니다. 우리 대표팀이 세계 1위 브라질을 상대로 월드컵 사상 첫 8강 진출이란 새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